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세면 다 해결된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은 한국 기술의 실전 복원 속도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미국 실무진들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전산 시스템 장애 앞에서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시스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백악관은 단 하나의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한국이 빠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밀러. 한때 미국 행정부에서 무역 전략을 총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포토맥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저는 그 강물의 흐름처럼 세계 무역의 판도 역시 제 손안에서 움직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관세, 이 두 글자짜리 단어 하나면 어떤 나라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네요. 그것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거의 신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힘의 논리로 귀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력한 경제적 압박 앞에서는 그 어떤 기술적 자부심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지요.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앞의 숫자와 보고서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절이었군요.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실리콘밸리 출신의 젊은 보좌관들이 복잡한 공급망 지도를 들고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 위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하려 애썼죠. 하지만 저는 언제나 대체 공급처는 늘 존재한다는 한마디로 그들의 우려를 일축해버렸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붉은색으로 표시될 때마다 나직이 중얼거리곤 했네요.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고 세계적인 대기업 몇 곳이 경제를 이끄는 나라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제 책상 가장 깊은 서랍에는 관세 레버리지라는 제목의 낡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동료인 마크가 한국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을 때도 제 대답은 단호했지요.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었습니다. 저는 곧 있을 브리핑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고 단언할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지렛대를 손에 쥐었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9일의 아침은 유난히 쌀쌀하게 기억되는군요. 정례 브리핑이 시작될 무렵 제 손에 작은 메모 한 장이 건네졌습니다. 거기에는 콜럼버스 데이터 센터의 잠재적 이슈 가능성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거대한 미국의 기술 인프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문제 정도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보좌관의 입에서는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인 구글 클라우드의 지역별 구성에 대한 설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들으며 커피 잔을 들어 올렸네요. 그 단어들이 곧 제 발밑을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보고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의 평온함이 사실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있다는 오만한 믿음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좌관은 애시번과 실리콘밸리, 그리고 콜럼버스가 어떻게 하나의 생태계처럼 얽혀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점들을 잇자 거미줄처럼 복잡한 연결망이 드러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중간에 끊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설사 한국산 부품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도 미국 전체를 흔드는 도미노 현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보좌관은 물러서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대한 의존도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우려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저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와 일본의 소재 업체들로 충분히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어쨌든 오늘 관세안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오랜 경쟁자였던 마크는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지금이 관세안을 밀어붙일 최적의 시기라고 속삭이더군요. 정치적 점수와 산업적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외교팀과 재무팀 관계자들이 병풍처럼 서서 힘을 실어주고 있었죠.
그들은 관세 부과의 명분을 뒷받침할 온갖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브리핑 자리에서 마크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화려한 그래프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오히려 자극을 받았던 것 같네요. 그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논리가 제 판단에 확신을 더해주는 촉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경고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상당한 긴장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마크는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 역시 충분히 버텨낼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의 불안한 공기를 억누르는 듯했네요. 결국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관세안 최종 결제 서류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마치 거대한 화약고에 불붙은 성냥을 던진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의 신중한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제 손을 떠난 서류 한 장이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오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제 승리를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날 점심 무렵 예상치 못한 화상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 구글 클라우드 협력사 엔지니어의 비공식적인 연락이었죠. 그는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콜럼버스 센터의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단순한 서버 접속 문제를 넘어 데이터 처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두 시간 안에 해결될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대답했네요. 그러자 그는 화면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 한두 시간이면 수십 개의 연관 서비스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어조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책상 위 보고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현장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통화에는 미국의 네트워크 기업 클라우드플레어 소속의 또 다른 엔지니어가 합류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복잡한 도식을 띄워놓고 서비스들 간의 상호이중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하나의 서비스 장애가 어떻게 다른 서비스의 장애를 연쇄적으로 유발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담당자까지 연결되었을 때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네요. 동시다발적인 서비스 장애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사회 인프라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단순한 세계 지도가 조금씩 균열하며 재배열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군요. 그들의 경고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콜럼버스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 장애가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죠. 제 모니터 속 상태 페이지에 선명한 붉은색 경고 표시가 떠올랐습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막히기 시작하자 그와 연결된 수많은 협력 서비스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줄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모니터에서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접속 불안정 속보가, 다른 쪽에서는 메신저 서비스의 오류 알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었죠. 순식간에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저에게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오전에 엔지니어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들의 경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제 곁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관세안을 발표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빠질 것이라고 말이죠.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6시간 남짓. 그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상황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날 미국은, 그리고 저는 한국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아주 잠시나마 맛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시스템이 멈춰 서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네요. 그 경험은 제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자마자 우리는 긴급히 우회 조달팀을 꾸려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만의 반도체 회사와 유럽의 서버, 제조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시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물량을 생산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네요. 다음으로 접촉한 일본의 부품사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요구하는 기술 사양은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겠지만 공급의 탄력성 면에서는 도저히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서야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메모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간과 땀이 응축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동료인 마크는 여전히 관세안을 강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죠. 대신 저는 말없이 제 모니터에 한국 기업의 생산 라인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수많은 조립 로봇들이 쉴 틈 없이 움직이며 24시간 내내 공장을 가동하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네요. 그 광경 앞에서 대체 가능하다는 저의 오랜 신념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백악관의 관세안의 전면 보류를 건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첫걸음이었지요. 더 이상 저의 오만함으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G7 관련 인사들과 함께 도쿄의 한 호텔 프라이빗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물밑에서 진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죠. 일본과 유럽, 그리고 북미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둘 경우 발생할 형평성 문제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고른 뒤 그동안 백악관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잃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네요. 모두가 그 질문의 무게를, 그리고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었던 침묵을 깬 것은 유럽 대표였습니다. 그는 만약 한국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그로 인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은 자신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대표가 공급 안정만 보장된다면 논의의 여지는 충분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죠.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결심도 그 노트북과 함께 단단히 다퉜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명분보다는 시스템의 생존이라는 현실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이네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교토 인근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확보해 두었던 유유 서버 슬롯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비상 채널을 통해 공급한 메모리 모듈의 배치가 끝나자마자 불안정하던 서버 지표들이 하나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죠. 제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붉은색 에러 그래프가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네요. 현장의 운영팀으로부터 이번 위기는 넘겼다는 안도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라운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흐릿했던 네온사인 불빛들이 다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연락을 주었던 한국 측 엔지니어의 메시지였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짧은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다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제가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과거 위기 대응 사례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부터 시작해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쓴 감염병 사태까지. 그들은 항상 거대한 압력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더군요. 제가 그저 성급함이라고만 생각했던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은 문제를 정의하고 곧바로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배우는 놀라운 속도의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팀 야간조 편성표가 놓여 있었죠.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제 팀의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속도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고 최적화된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회의록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넣었네요. 우리는 이제 그 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저의 오랜 편견과 오만함이 완벽하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수첩에 마지막 한 줄을 더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이 세계의 시스템이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기존의 관세안을 완전히 폐기하고 그 대신 공급망 신뢰 프레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책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정책의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 명료했네요. 한국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메모리와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공동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맹국들의 핵심 데이터 센터의 공동 비상 재고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담았습니다. 예상대로 회의에서는 즉각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먼저 생존을 보장받은 뒤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외부 파트너로 협의 테이블에 초청된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 구글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기업 클라우드 플레이어의 담당자들이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며칠 전 시스템 마비를 직접 경험했던 그들에게는 제 주장이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들의 지지에 힘입어 회의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관세라는 낡은 무기를 내려놓고 신뢰라는 새로운 관계를 설계해야 할 때였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진짜 시작점에 서게 된 기분이었네요. 제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세력도 존재했습니다. 제 오랜 라이벌이었던 마크는 끝까지 관세안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정치적인 승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와 더 이상 언쟁을 벌이는 대신 얼마 전 발생했던 대규모 서비스 장애에 대한 공식 리포트를 그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초여름에 또 한 번의 비슷한 서비스 이슈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네요. 시스템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저는 길었던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엔지니어 팀이 회의실로 들어와 테스트 서버의 복원 지표를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장비를 장착한 서버가 다른 서버에 비해 얼마나 압도적으로 빠르게 정상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그 선명한 데이터 앞에서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생존의 선은 명백히 한국의 기술력 쪽에 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게 이어지던 그래프 시연이 끝나자 마크는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관세안 서류를 천천히 반으로 접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의 연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술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관세와 같은 낡은 방식보다 상호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했죠. 제 연설이 끝나자 한 유럽 대표가 다가와 이제는 한국을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도쿄에서 만났던 일본 담당자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덕분에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네요. 저는 그들의 변화된 태도에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희 작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에서 얼마 전 저에게 연락을 주었던 한국인 엔지니어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말없이 단단히 잡았을 뿐이죠. 그는 제 손에 작은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납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테스트용 메모리 모듈의 라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맙습니다 라는 작은 한글이 적혀 있었네요. 저는 그 라벨을 소중하게 제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저희 오만했던 과거를 잊지 않게 해줄 마음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을 보며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한국이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고, 물론 아주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외국 관료의 참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걸어온 길의 증거입니다. 외환위기를 딛고 반도체 배터리 강국을 만든 힘, 밤새 현장을 지킨 땀과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의지하는 무서운 존재로 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의 피와 땀이 만든 결과이며 이제 그 자부심을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그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